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오늘 새벽 인도에서 우리 교민 203명이 특별기편으로 귀국했습니다. 지난 4일 172명이 1차로 귀국한 데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모레 9일에도 170여 명이 추가로 귀국할 예정입니다. 한편 우리 정부는 9일 일요일 인도행 항공편에 산소 발생기 230대, 산소통과 산소 조절기 200개, 음압 캐리어 100개를 실어서 인도 적십자사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내용을 안기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이틀째인 오늘도 라인펀드 관련 가족 특혜 의혹 등에 집중됐습니다. 김 후보자가 해명과 함께 강한 반박도 이어가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감소세에 접어들었다며 1, 2주 안에 400명대로 내려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내일 어버이날을 앞두고 요양병원과 시설의 대면 면회는 어렵지만 백신 접종 완료자의 경우 이달 말부터 접촉 면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정의 달인 5월 안타까운 죽음을 가슴에 묻어야 하는 가족들의 사연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과 제도는 아직 미비하거나 적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택배 차량의 지상 진입 문제와 관련한 갈등을 방치한 택배사들을 상대로 택배 노조가 파업을 가결했습니다.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바로 부분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잠시 뒤 택배 노조 진경호 위원장을 연결해 관련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첫 소식,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주로 후보자 딸 부부의 라임 투자 특혜 의혹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요청으로 발언에 나선 김경률 회계사는 특혜성 있다는 의견을 냈지만 김 후보자는 투자 주체는 사위일 뿐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둘째 날에는 김 후보자 차녀 부부의 라인펀드 의혹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먼저 해당 펀드가 김 후보자 가족을 위한 맞춤형 펀드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후보자 사위 일가와 현재 구속 중인 라임 부사장 그리고 특정되진 않았습니다만 법인 등 총 6명의 명의로 테티스 11호가 설정이 돼 있어요. 이에 김 후보자는 투자를 주도한 건 사위이기에 자신은 전혀 알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런데도 자신과 라인펀드를 엮는 것은 일종의 프레임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경제활동의 주체가 현재로서는 제 사위인 셈인데 김부겸 후보자 딸 가족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부터가 저는 일종의 프레임이라고 보는 거죠. 펀드 가입 과정에 특혜성이 있는지를 두고 참고인과 증인들의 주장도 엇갈렸습니다. 참고인으로 참석한 이른바 조국 흑서 필진인 김경률 회계사는 김 후보자 가족이 가입한 상품이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는 건 맞다고 지적했습니다. 환매 수수료나 성과 보수를 따져보면 특혜성이 짙다며 조국 전 장관 아내인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 사례와 유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특혜적으로 구성되어졌다라고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와 같은 억울함을 해소하는 길은 뭐밖에 없냐면 조사의 결과로 자금의 흐름의 결과로 입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다른 증인을 내세워 김 후보자 변호에 집중했습니다. 증권 판매자가 펀드 판매 당시 개인적으로 김 후보자를 알지 못했고 가족들 역시 손실을 본 피해자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김부겸 총리 후보자의 부탁을 받았거나 이런 일은 없지요? 그런 적 없었습니다. 이분들은 손해를 본 사람들입니까? 현재 손실 중에 있습니다. 김부겸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절차는 오는 10일 임명동의안 심사보고서 채택과 국회 인준표결만 남겨두게 됐습니다. 임혜숙 후보자 등 3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처리 문제도 관련이 있는 만큼 여야의 치열한 수싸움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야권은 임혜숙, 박준영, 노형욱 장관 후보자 임명 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당 안에서도 한 명은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아직 국회의 시간이라며 여야 협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뒤 임혜숙, 박준영, 노형욱 3명은 임명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낸 국민의힘은 공세 수위를 더욱 높였습니다.
상임위 불참으로 여당을 압박한 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지명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불공정과 위선에 분노한 국민 목소리에 정면 공감한다면 부적격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여당은 일단 야당 설득에 주력한다는 입장이지만 상황이 간단치 않습니다. 민주당 안에서조차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임명이 어렵지 않겠냐는 회의론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외적으로는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고위에서는 특별하게 언급되지 않았고요. 상임위에서 심사숙고하고 있는 과정들을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당보다 고심이 깊은 곳은 청와대입니다. 야당 동의 없는 임명 강행이나 장관 후보자 낙마 모두 쉽지 않은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재보선 참패 후 쇄신의 의미까지 담은 개각에서 장관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레임덕이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 시한까지는 국회의 시간이라며 그때까지는 여야의 논의를 지켜볼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시한이 오는 10일까지인 만큼 청와대는 주말 동안 여론 추이를 살피면서 국회 진행 상황을 지켜본다는 계획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0일 오전 11시 취임 4주년을 맞아 특별연설에 나섭니다. 문 대통령은 특별연설에서 지난 4년을 돌아보고 남은 1년의 국정운영 계획을 밝힐 예정입니다. 연설에 이어 출입 기자들의 질의에 직접 답변할 계획입니다. 청와대는 사전 협의 없이 질문할 기자를 현장에서 선정하며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청와대 출입 기자단에서 자체 선발한 20여 명이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새 지도부가 취임 후 첫 현장 일정으로 광주를 찾아 5.18 유가족에게 사죄했습니다. 민주당의 새 지도부도 광주를 찾아 개혁 의지를 밝히면서 호남 민심 다지기에 나섰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보수정당 대표로는 처음으로 5.18 민주묘지를 찾아 사죄했던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너무 늦게 찾아왔습니다. 벌써 100번이라도 사과하고 반성해서야 마땅한데 이제야 그 첫걸음을 떼었습니다. 그 뜻을 새로 취임한 김기현 당대표 대행이 이어받았습니다. 취임 후 첫 현장 일정으로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찾아 희생자와 유족에게 머리 숙여 사죄한 겁니다. 희생당하고 아픔당하고 계신 유족들과 또 돌아가신 부상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최근 1년 사이 국민의힘 지도부 차원에서의 세 번째 사죄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초선 의원들의 광주 방문도 예정돼 있습니다. 영남당이라는 지적을 불식시키고 김종인 전 위원장이 주도했던 변화를 되돌리지 않겠다고 호남에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대로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에 먼저 참배하고 이후 봉하마을을 찾았던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도 같은 날 광주를 찾았습니다. 광주는 민주당의 뿌리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이뤄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광주는 우리 민주당과 우리 대한민국 민주화 정신의 뿌리였습니다. 저희 민주당이 더욱더 광주의 정신을 잘 받들어서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키고 제4기 민주정부 수립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큰 절을 올린 송영길 대표는 편안함을 버리고 유능한 개혁민주당을 만들겠다는 글도 남겼습니다. 전직 보수 대통령 묘소에 먼저 참배하며 받았던 의심의 눈초리를 불식시키고 지난 재보선 당시 불어닥친 정권교체 바람으로부터 호남을 지키기 위해 변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시간차가 있어서 마주치진 않았지만 여야 지도부가 평일 같은 날 광주 5.18 묘지를 동시에 방문한 건 이례적입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외연을 넓히려는 국민의힘과 텃밭을 내주지 않으려는 민주당의 호남 민심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민주당 친문 진영에서 대통령 후보 경선 연기론을 공론화하자 이재명 지사 진영에선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른바 친문계와 친이재명계의 전면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만수 기자입니다. 대선 후보 경선 연기론에 불을 당긴 건 부산 친문인 재선의 전재수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국민 고통이 길어지고 있고 일정대로라면 야당 경선을 지켜봐야만 한다면서
특정 후보를 배제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당원을 바꿀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이게 많은 국민들의 관심, 참여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경선을 치르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민주당만의 리그가 될 가능성이 있다. 친문 제3후보 가운데 한 명인 김두관 의원도 거들고 나선 상황. 그러자 이재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사선 정성호 의원이 발끈했습니다. 명분도 실리도 없고 국민 신뢰만 잃을 것이라고 되받아쳤습니다. 특정인을 배제하기 위한 또 다른 후보를 키우기 위한 그런 시간 벌기 아니냐 이런 프레임에 말려 들어가고 본선에 굉장히 전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남 의원 가운데 이재명 지사 지지를 처음으로 선언한 민영배 의원도 경선 연기는 정치 혐오에 무릎 꿇는 것이고 패배만 앞당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논의 자체가 지금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게 제 입장입니다. 그 얘기는 연기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제 입장이기도 하고요. 이재명 지사를 추격하는 입장인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는 원칙대로 하자며 일단은 선을 긋고 있습니다. 경선 연기론에 대해서는 네, 원칙은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세균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번만큼은 예외적으로 후보 선출을 늦춰야 한다는 기류가 감지됩니다. 송영길 대표 등 새 지도부는 지금은 연기론을 논할 시점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당내에서는 경선 원칙론과 연기론을 놓고 의견이 갈리는 모습이지만 친문과 이재명계의 전면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친문 진영과 여론조사 1위 이재명 지사 측이 공개적으로 설전을 벌인 건 사실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 속에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가더라도 양측의 신경전은 더욱 고조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이틀간 진행된 김부겸 총리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 막을 내립니다. 청문회 주요 내용부터 앞으로의 표결 전망은 어떠할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뭐 둘째 딸이죠. 그러니까 네네. 김부겸 후보자의 둘째 딸의 라임펀드 특혜 의혹. 이게 네. 이제 주요 쟁점이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라임펀드 관계자도 증인으로 나오고 네. 참고인들도 또 여러 나오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고 네. 얘기를 나누죠. 특혜 논란이 있다고 보시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뭐 이 펀드의 구성 그리고 뭐 환매 수수료, 판매 보수, 성과 보수, 뭐 환매 가능일 이런 것들에 비추어서 이것이 이제 뭐 특혜적으로 구성되어졌다라고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펀드 구성과 관련해서 이분의 부탁을 받았거나 김부겸 총리 후보자의 부탁을 받았거나 이런 일은 없지요? 그런 적 없었습니다. 총리 후보라서 아는 거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분들은 손해를 본 사람들입니까? 현재 손실 중에 있습니다. 현재 손실 중이고 손해를 본 피해자들이죠? 예, 맞습니다. 경제 활동의 주체가 현재로서는 이제 제 사위 인셈인데 김부겸 후보자 딸 가족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부터가 저는 일종의 프레임이라고 보는 거죠. 도저히 제가 무슨 알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 어떤 그림을 그려 놓으시고 이런 데도 아니냐고 하시면 참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어제 보니까 또 일부 분들은 어디 언론에 보도된 바는 따르면 이래놓고도 모른다고 할 수 있냐? 그럼 뭐 어떡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네, 딸하고 사위가 네. 어떤 투자를 어떻게 하는지 네. 내가 완전히 별도의 어떤 살림인데 어떻게 그렇죠. 알겠느냐라고 하는데 그 내용도 좀 궁금하고 네. 그다음에 해명이 제대로 된 건지도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이 이야기는 어제도 나왔습니다. 예. 어제 전초전격으로 나왔고 오늘은 관련 증인들이 3명 출석을 하면서 여야 청문위원들의 이제 질의응답이 이어졌어요. 예. 자, 일단은 둘째 딸 예. 사위가 있고요. 예. 그리고 그 자제가 있습니다. 김부겸 후보에게 이제 손주 손녀들이 되겠죠. 네. 4인 가족이 1인당 3억 원씩 12억 원을 펀드에다 부은 겁니다. 자, 이것으로 이제 만들어진 예. 테트라 11호 펀드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맞춤형 펀드이면서 예. 특혜성을 담고 있다. 자, 이제 저것이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은 환매 신청을 아무 때나 할 수 있고 환매 수수료가 0. 이건 예, 굉장히 특혜입니다. 수수료라는 게 항상 붙게 마련이죠. 그리고 성공 보수가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럼 이게 투자자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설계된 거 아니냐. 그렇다면 왜 이렇게 특혜를 주면서 배려했겠느냐. 그게 결국은 김부겸이라는 유력 정치인이 있고 그 가족이니까 로비성으로 라임에서 만든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펀드에 테트라시빌에 같이 들어온 게 이종필 전 부사장이고요. 예. 법인이 하나 있습니다. 예. 오늘 이 법인 문제도 나왔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한 14억 원 정도의 투자를 정부로부터 받았다. 예. 이게 관련된 특혜 아니겠느냐. 근데 또 여당 의원이 굉장한 반론을 냈어요. 박근혜 정부 때는 22억 원을 받았더라. 어허. 그럼 이게 이번 정권에 특혜를 받은 게 아니라 계속 정권마다 정부 지원 자금을 많이 받았던 업체였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이제 공방들이 계속 오가는데 사실은 아직까지는 결정적인 항방은 없고 예. 야당 입장에서는 아까 김경률 회계사에 이거는 이 펀드의 속성 자체가 특혜다라고 규정을 했는데 김경률 회계사는 사실은 이 펀드와 직접 관련자는 아니잖아요. 예. 조국 흑서의 저자 이렇게 알려져서 이 회계사라는 이제 전문적 예. 특성은 있습니다만 이 전에 참여연대를 함께했던 이제 진보 진영의 인물인데 지금은 이제 조국 사태 이후에 상당히 좀 이제 그렇죠. 반조국 입장으로 돌아선 분이기 때문에 지금 여야 간에 이 정치 쟁점화되고는 있는데 일단은 김부겸 후보자가 모른다고 한 이상 지금 야당에서는 그러니까 수사로 밝혀보자 이런 입장인데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라임 펀드 쪽에서 나온 설계 당사자 쪽 입장은 네. 이상이 없다는 겁니까? 네, 이종필 부사장은 증인으로 신청이 됐지만 본인이 불출석하겠다고 답변을 해서 안 나왔고요. 지금 나온 사람은 대신증권, 예. 이 라임 펀드를 많이 판매 채널이죠. 예. 여기에 대표이사와 반포 센터장이 나온 겁니다. 근데 이 상품을 판 당사자 입장에서는 설계한 것은 사모펀드지만 그렇죠. 판 것은 금융기관이거든요. 근데 이 입장에서는 이들은 피해자고 손실을 본 게 맞다. 예. 그리고 이 김부겸 후보를 알고 이 상품을 그들에게 판매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고요. 그런데 이제 한 명의 또 어떤 증인이 있었냐면 라임 펀드 때문에 피해를 본 예. 피해자들의 대표는 자, 이 펀드는 특혜성이다라고 또 좀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증인들 간에도 문제 있다와 문제 없다가 그러네요. 확연히 엇갈렸습니다. 예. 그런데 역시 조국 흑서의 저자여서인지는 모르지만 김경률 회계사는 이거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그 사건하고 뭔가 좀 비슷한 것이 있다. 맞습니다. 뭐 그런 틀이다.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지금 이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도 약간 선정적인 비유인데요. 여자 조국 아닙니까? 뭐 이런 이야기가 임혜숙 후보자에게 나오고 그랬죠. 예. 자, 그런데 이제 이번에도 아니나 다를까 정경심 교수가 가입했던 코링크피 사모펀드를 연상케 하는 질문을 던졌는데 예. 사실은 지금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만 1심으로 돌아가 보면 입시 비위 혐의는 대부분 유죄가 됐어요. 다 유죄가 됐어요. 근데 사모펀드를 검찰은 초기엔 굉장히 중요하게 봤는데 검찰이 이야기했던 가장 핵심 죄가 업무상 횡령이거든요. 예. 이게 무죄가 났습니다. 근데 일부 유죄가 났어요. 자본시장법 상에 이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죄라든가 범죄 수익을 은닉했다든가 혹은 미용실 원장의 차명 계좌를 이용한 건 이제 실명거래법 위반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일부 유죄가 났는데 핵심적인 혐의는 또 무죄가 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 사모펀드에 빗대는 것이 국민들이 문제가 심각했지 이렇게 연상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예. 실질적으로 들여다봤을 때 이게 적절한 비유인가 이건 또 좀 물음표가 달리는 대목이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것은 이제 야당이 어떻게 결정을 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그렇습니다. 문제고요. 예. 그리고 이양수 의원이 상당히 끈질기게 물건들어진 게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해서 이제 네. 김부겸 총리 후보자는 나름대로 대답을 했는데 네. 계속 옛날하고 왜 입장이 달라집니까? 그렇죠. 또 근데 이제 후보자 입장에서는 아니 도대체 그 문제를 가지고 당신 네. 같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라고 되물었는데 여기서 이제 논란이 좀 빚어집니다. 그렇죠. 한번 그 장면을 한번 보시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2011년과 2012년에는 독재자의 딸, 국가의 불행 심한 말씀하셨는데 14년에 대구시장 나가실 때는 공보물에다가 굉장히 그 박근혜 대통령과 가깝게 있는 사진과 또 대통령과 김부겸 대구시장이 협력하면 대구는 대박입니다. 이렇게 쓰셨는데 그래도 좀 심한 거 아닌가요? 의원님 저 출마해 보셨죠? 예. 그 후보자 심정이 어떤 거 잘 아시죠? 자, 질문하실 거면 이리로 오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글로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야당 시장이 당선되면
대통령하고 척을 져서 지역이 망한다는데 그건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네, 뭐 상황에 따라 좀 이렇게 말이 바뀌었습니다. 양해해 네. 주십시오 이럴 줄 알았는데 뭐 질문하시는 의원 입장에서 네, 생각해 네. 보십시오. 안 그러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상당히 오늘 요건 좀 세게 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 거죠. 이제 선거 치러 보시지 않았느냐. 이 국회의원도 선출직이고 그때 대구시장도 선출직 이 광역지자체장에 출마했던 건데 그 이후에 2016년에 20대 국회 당선이 됩니다. 대구에서. 자, 그런데 이제 선거를 치러본 입장이라면 사실은 경우에 따라서 이 대구 지역은 보수의 텃밭 이렇게 불리지 않습니까? 네. 심장부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기는 뭐 TK 지역에서 그렇죠. 높았죠. 예. 거기서 야당의 이 시장 후보로 또는 의원 후보로 나갈 때 대통령과 척을 지는 것보다는 당연히 가깝고 협력 가능하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제 주고 싶었던 것이 이제 저 시기에 메시지였던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질문 형태로 물어보니까 이양수 후보가 자리를 바꾸던지 하라. 이게 사실은 홍남기 이 권한대행이죠. 권한대행도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할 때 항상 당하는 겁니다. 반문을 하면 국회의원이 질문할 거면 여의도로 들어오세요. 국회로 들어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항상 질문만 하고 답하는 건 아니다. 당신이다. 지금 이제 이런 또 하나 이제 권위를 내세우는 장면이기도 한데 뭐 사실은 이제 그 다음에 다시 김부겸 후보가 결국은 이제 이 선거 상황에서 대통령과 야당 시장이 된다 하더라도 협력할 수 있다. 사실 지금 서울과 부산이 야당 시장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번 재보선에서. 근데 대통령과 머리 맞대고 지금 오세훈 시장은 부동산 부분도 조율하고 또 이제 유치원 무상급식도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지자체와 중앙정부는 협력 관계에 있으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답변은 적절한데 선거라고 하는 것을 놓고 역시 여야의 이 질의자와 답변자의 입장은 아주 명확히 엇갈린 것 같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질문도 그 뒤를 따라 나왔습니다. 네. 자, 이번에 총리하시고 다음번은 그럼 또 대통령 그렇죠. 선거 전에 뛰어들어서 후보로 뛸 겁니까? 라고 네. 하는 질문인데 이게 저의 마지막 공직일 거다라고 이제 선을 좀 긋는 것 같아요. 사실은 총리직이 공직 생활의 마지막이다. 마침표다. 이 답변을 오늘 한 셈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건 인사청문회에서 공개적으로 한 발언이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정치적 상황 변화가 있어서 만약 김부겸 이제 총리가 되신다고 하고 그 다음에 대권 도전한다 그러면 이 발언이 상당히 두고두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대권 도전은 불출마 선언이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뭐 국민이 모두 원하고 지지율이 엄청나게 높다면 또 뭐 그때가 상황이 바뀔 수는 있겠습니다만 바뀌는 경우가 많죠. 나이로 봐서 지금 58년생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년 대통령 이번 임기가 네. 끝난 다음에 나이는 한 68세. 지금 뭐 바이든 대통령, 미국 대통령의 나이나 혹은 간혹 나오는 얘기지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그렇죠. 킹메이커가 아니라 킹이 되고 싶은 거 아니냐 그럴 이런 수도 얘기도 있는 정가에서 거죠. 도는 걸로 본다면 사실은 아직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니어서 차기 대권을 놓고 보면 한 두어 번의 기회는 더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네. 자, 오늘의 이 발언이 앞으로 어떻게 작용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근데 국무총리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다른 그렇습니다. 장관 문제하고 네. 좀 다른 거죠. 이렇게 되면은 국민의힘이 어떤 식의 결정을 내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임기 한 중반까지의 개각을 보면 지금 5명의 장관 후보자도 예전 같으면 그냥 임명 강행이라고 했죠. 야당은 이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에 동의하지 않고 이 항상 여당은 부적격이라도 의견을 넣어라. 근데 우리는 아예 채택을 못 하겠다. 그래도 임명이 됐어요. 근데 지금 이제 총리는 조금 다릅니다. 사실은 임명 동의안을 본회의에 올려서 표결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의석수로 보면은 여당의 숫자로 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야당의 합의가 없이 국무총리직을 이제 갖는 경우에 언론에서 바로 이제 이렇게 쓸 겁니다. 반쪽 총리다. 야당의 동의가 없는. 그럼 지금 월요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 4주년 그리고 1년 임기를 남기고 어떤 특별 담화를 낼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김부겸 총리의 역할이 지금 총리 예정자 후보자입니다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반쪽 총리 이야기를 듣고 임명된다면 상당히 남은 1년에 부담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5명 중에 1명이든 2명이든 송영길 대표가 낙마 청와대의 철회를 건의할 가능성이 주말에 높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이 김부겸 후보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한 노력을 상당히 야당을 설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뭐 아마 송영길 대표가 지금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네. 한두 명은 어떻게 좀 그렇죠. 처리를 해야 되는가. 읍참마속이라고 하죠. 어떻게 수렴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또 의외로 야당에서도 김부겸 후보 아주 결정적인 한 방은 결국 없다. 없으니까. 화끈하게 밀어주고 총리를 시키는데 야당이 동의하는 모습, 이것도 국민이 보기에는 좋아할 모습이죠. 예. 야당이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뭐 문제는 많이 있지만 네. 망신주긴 충분히 했고 알겠습니다. 동의할 수 네. 있는데 그 이후가 문제가 되겠죠. 요거는 좀 간단하게 좀 네네. 여쭤보고 싶습니다. 민주당 경선을 좀 연기합시다라고 네, 하는 거는 내부에서. 친문 쪽의 얘기인데 네. 왜냐하면은 야당하고 후보 경선이 같이 맞물려 가야지 네. 민주당이 먼저 다 끝내놓고 기다리면은 맥이 빠진다 네. 이런 것 같은데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다른 속내가 있는 겁니까? 그거는 전략은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예. 무엇이 정답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지난 서울시장 재보선을 보면 민주당 후보 미리 뽑아놓고 한참 기다리다가 야당이 흥행하고 야권 또 통합까지 안철수 대표와 이루고 상당히 열기를 끌어올린 다음에 붙었는데 예. 참패했잖아요. 그러니까 대선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우리 후보만 멀끄러미 서 있다가 연말 다 돼서 11월에 야권 후보가 결정되면 컨벤션 효과는 저쪽으로 다 몰리지 저쪽으로 않겠는가. 이런 우려는 할 수 있으나 문제는 당원 바꾸지 않아도 되긴 됩니다. 예. 당무위원들이 이게 사정상 연기한다 그러면 되긴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또 원칙을 지키지 않는 민주당이 예. 결국은 누구를 좀 눌러앉히고 예. 누구를 밀기 위해서 결국은 대선 후보를 뽑는 시기를 연기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겠네요. 예, 이 지지율 국민 높일 눈높이에 시간을 보려고 뭐 이런 어떤 얘기겠죠. 효과를 가질지가 문제가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평론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정부가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감소세에 접어들었다며 앞으로 1, 2주 안에 하루 확진자 수가 400명대로 내려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요양병원과 시설의 백신 접종이 마무리되는 이달 말부터 대면 면회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이틀 연속 500명대를 유지하며 525명을 기록했습니다. 전날보다 50명 가까이 줄었지만 어린이날 휴일 검사 건수 감소 영향이 반영돼 확산세가 꺾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난 일주일 국내 발생 확진자는 하루 평균 554.1명으로 직전주 평균보다 66.9명 줄었습니다. 또 최근 1.12까지 올라갔던 감염 재생산 지수는 1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지표를 바탕으로 코로나19가 최근 전반적으로 감소세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가 특별한 변수 없이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고 하면 향후 1, 2주 안에 500명 밑으로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좀. 하지만 전문가들은 섣부른 낙관은 금물이라고 지적합니다. 이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을 하고 있는 거는 도리어 위험 인자가 될 수 있고요. 휴일 효과가 나타나서 조금 더 감소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아마 다음 주에 우리가 어느 정도 확산세가 나오는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어버이날을 앞두고 정부는 당장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대면 면회는 어렵지만 이달 말부터 점차 접촉 면회를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어르신들이 이달 14일 이후부터 2차 접종을 시작하는데 2차 접종 2주 뒤 면역 형성이 완전히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대면 면회 지침을 안내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또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입영 장정, 감염 취약시설, 교정시설 등의 974만 명에 대해 선제 검사를 벌여 모두 388명의 확진자를 찾아냈다며 선제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지역 전파 상황을 보면 강원도 강릉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10여 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번진 울산에서도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강릉에서 확진된 외국인 노동자가 사흘 만에 또다시 두 자릿수로 올라섰습니다. 대부분 러시아계로 두 번째 검사에서 무증상 상태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강릉시는 중점관리 외국인 800여 명에 대해 사흘에 한 번씩 모두 5차례 검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외국인 특성상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자 2주간 자가격리 대신 반복 검사를 택한 겁니다. 또 검사를 받으면 확인증을 발급하고 이 확인증 없이 채용하는 인력사무소 등에는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확인하지 않고 채용이 돼서 작업 현장에서 코로나가 감염이 된다 그러면 해당 작업장은 폐쇄고 당연히 그 인력 소개소 센터도 마찬가지로 영업 금지에. 확진된 주민 한 명은 외국인 노동자와 접촉 가능성이 제기돼 외국인 집단에서 지역사회로 전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여전합니다.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번진 울산에서도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목욕탕 관련 연쇄 감염이 이어지고 있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도 적지 않습니다. 인근 생활권인 부산과 경남 지역도 변이 바이러스가 번지지 않을까 비상입니다. 부산시는 울산 확진자와 접촉한 뒤 확진된 시민들의 변이 감염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상 속 전파에 변이 바이러스 확산까지 겹치면서 4차 대유행에 대한 경고 등은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70살부터 74살 고령층 24만여 명이 백신 접종 사전 예약 첫날 신청을 마쳤습니다. 예약률은 11.5%가 넘습니다. 정부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되도록 많은 어르신이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70살부터 74살 고령층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을 받은 첫날 신청자는 24만 명이 넘습니다. 해당 연령층의 11.5%를 넘어선 규모입니다. 예방접종은 5월 27일부터 시작이 되지만은 이제 본인이 원하는 날짜, 원하는 시간을 예약하기 위해서 초기에 더 많이 참여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약이 가장 많았고 콜센터를 통한 접수가 뒤를 이었습니다. 통화량이 늘면 연결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가능한 온라인 예약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을 대신해 자녀가 예약할 수도 있는데 이때 자녀 본인 인증만 하면 됩니다. 누리집 예약의 경우 자녀분들의 대리 예약이 가능하며 스마트폰으로도 쉽게 예약이 가능합니다. 오는 10일부터는 65살부터 69살, 13일부터는 60살부터 64살 예약이 시작됩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 등도 일부 포함돼 있지만 전반적으로 연령대를 우선해 접종 순서를 정했습니다. 60대 이상은 코로나19 전체 사망자의 95%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렇지만 예방접종을 맞으실 경우 86.6% 이상의 감염 예방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에 취약한 고령층일수록 백신 접종 이득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건데 방역 당국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접종에 가능한 한 많이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최근 불거진 격리 장병의 부실급식과 과잉 방역에 따른 인권 침해 등에 대해서 국방부가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중대 전체가 동시에 휴가를 가거나 장병 급식비도 올리기로 했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국방부가 180여 명의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최근 들어 가장 많은 인원이 참석한 회의에서는 격리 장병들의 처우 개선 문제가 집중 논의됐습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부터 장병들의 인권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장병들은 인권과 기본권을 보장받고 명예와 긍지를 느끼며 복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 제기된 격리 장병의 부실 급식 문제, 훈련소의 과잉 방역, 격리 시설의 비위생적 환경 등을 지적한 겁니다. 회의 결과 100명에서 150명의 중대병력 집단 휴가제가 제시됐습니다. 한꺼번에 휴가를 나갔다가 복귀 후 예방 격리는 쓰던 생활관에서 하자는 취지입니다. 부실 급식 문제에 대해선 당장은 육류 보급을 10% 늘리고 비상용으로 곰탕과 짜장 등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내놨습니다. 격리 기간 중 사용이 어려운 PX 물품은 사전에 휴대폰으로 신청을 받아 구매해주는 PX 이용 도우미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또 장병 한 끼 급식비가 고등학생의 80%에 불과한 점을 고려해 내년부터는 19.5% 인상해 하루 1,500원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용변 시간 제한 등 인권 침해 논란이 일었던 훈련소에는 샤워 컨테이너, 이동식 화장실, 5개 세면장 등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이어 익명이 보장되는 신고 채널을 둬 고충 처리 해소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국방부가 장병 인권을 강조하며
여러 대책을 내놓았지만 계급사회라는 군대의 특성상 모두를 만족시키는 결과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택배 차량의 아파트 진입 문제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한 택배 노조가 파업을 결정했습니다. 다만 파업에 돌입하는 시점은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택배사 측이 해결책을 내놓을지 지켜본다는 계획입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택배 차량은 지하 주차장만 이용하라. 지난달 서울 고덕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단지 내 안전을 이유로 정한 방침입니다. 택배 노동자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높이가 낮은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려면 저상차를 몰아야 하는데 화물칸 천장 높이가 낮은 저상차는 극심한 신체 부담을 유발한다는 겁니다. 저탑 차량을 이용하는 한 택배 노동자는 실태조사에서 저탑차 물건 빼고 정리하기 너무 힘듭니다. 제발 좀 살려주세요 라고 호소했습니다. 항의 표시로 단지 입구까지만 택배 물량을 배달했던 노조 측은 해결 기미가 보이질 않자 결국 파업을 선택했습니다. 조합원 5,300명 정도를 상대로 찬반 투표를 벌였는데 77%가 찬성했습니다. 투표인 수 5,298명, 투표율 90.8%, 찬성 4,078표, 반대 1,151표, 찬성률 77%로 가결되었습니다. 다만 돌입 시기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파업 자체가 목적이 아닌 만큼 우선 정부와 정치권, 택배사의 대안 마련을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국토부는 택배 관련 주무부서입니다.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책임 있는 당사자들의 대화의 장을 시급히 열어야 할 것입니다. 택배 노조는 그러면서도 택배사가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는다면 언제라도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압박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네, 들으신 대로 전국 택배 노동조합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원 총파업 찬반 투표 결과 찬성이 77%로 파업이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진경호 전국 택배 노동조합 위원장이 지금 연결돼 있습니다. 입장을 들어보죠.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파업 계획은 지난달 서울 강동구의 고덕동의 한 아파트에서 택배 차량의 지상 진입을 금지하면서 빚어진 갈등이 배경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 갈등이 봉합이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먼저 이제 가장 큰 책임은 택배사에 있다는 판단입니다. 사실 이제 이 사태가 한 달 넘게 지속되고 있는데 입주 아파트 측의 입장은 요지부동이고요. 지금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의 키는 택배사들이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탑 차량을 이용한 배송은 기사들에게 심각한 허리 통증을 유발해서 더 이상 이런 방식이 안 된다. 입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면 택배비를 추가 부담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택배사가 밝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의 유일하고도 확실한 해법은 택배사들이 움직여서 이런 국민들의 여론과 택배 노동조합의 요구, 택배기사의 요구에 부응하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택배 차량이 드나드는 지하 주차장의 높이는 아파트들이 다 비슷합니까? 예, 거의 2.3m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정탑이라고 하는 거는 한 2.5m가 됩니다. 그리고 하이탑은 한 2.8m가 되는데 지금 지하로 내려가서 탑을 깎는 차는 탑의 높이가 127cm밖에 안 돼서 거기서 수백 개의 작업을 짐을 싣고 내리는 기사들은 허리를 거의 90도로 굽혀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허리가 너무 아프니까 이제 무릎으로 기어다니면서 짐을 정리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탑 기사들의 상당수가 무릎에 굳은 살이 베기는 정말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신체 근골격계에 상당히 무리를 가하면서 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높이가 낮은 차량을 구입하려면 택배기사 자비로 스스로 구입해야 됩니까?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택배사들은 이 아파트가 지상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니까 지하로 들어가서 배달해 이렇게 그냥 명령만 내리면 끝인 거고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비를 들여서
한 2천만 원 들여서 저탑 차량을 새로 구입하거나 안 그러면 현재 타고 다니는 탑의 높이를 깎아서 한 수백만 원이 드는데요. 이 돈도. 그렇게 해서 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합원이 한 6,4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파업에 찬성하신 분, 반대하신 분도 있겠지만 실제로 파업을 하게 되면 파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은 이제 이게 이제 이 파업을 돌입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국민들이 불편을 겪게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좀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합법적인 노조법상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한 조합원들만 이번 파업에 동참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 인원은 대략 한 2,00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파업 돌입 시기는 11일로 예고가 돼 있는데 위원장님께 시행 일자를 아마 위임을 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다리는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나서서 대화를 계속하면서 조정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저희들은 지금까지는 뭐 대화나 협상이 만들어질 거다라고 하는 움직임은 아직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들이 이 위원장에게 파업 시기를 위임한 거는 마지막 그래도 파업 사태만은 막고 하여튼 마지막까지 대화 협상으로 원만하게 이 사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자 하는 우리 노동조합의 의지가 표현된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요구사항을 아까 일단 설명을 한번 하셨는데 다시 한번 정확히 요거는 분명히 받아들여져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안 되면 파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이 문제는 풀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그 아파트 측에서 하여튼 안전을 담보로 해서 지상 출입을 재허용하는 방안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 완강한 입장을 현재까지 고수하고 있으니 이게 확인된 조건에서는 결국 이 문제를 푸는 해법은 택배사가 있다. 택배 요금을 올려서 추가 요금을 부과해서 저희들 한 300원 올리면 될 거라고 보는데 저희 택배 기사들도 부담하고 해서 그렇게 마련되는 재원을 가지고 제3자 배송 방식을 채택해서 이런 아파트들의 배송 방식을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방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노동부가 앞서도 봤지만 사실 이거는 산업안전법 위반이 명백한 것이고요. 신임 노동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국회의원들 질의에 저탑 차량이 근골격계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들을 노동부 장관이 인정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노동부가 전수조사에 들어가고 그 위험 요인이 있다고 판정되어지면 그에 따른 행정조치를 내리는 방식이 있을 겁니다. 지금은 아파트 측에 기대할 건 별로 없어 보이고 택배사들과 노동부가 전면에 나서서 이 사태를 푸는 것들이 거의 이제 이런 상태로 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이런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는다면 저희는 불가피하게 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실제로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저희들 고민이 많은데 국민들이 왜 이런 문제 때문에 피해를 봐야 되느냐는 이런 이제 하여튼 질책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지금 한 달 넘게 10여 차례 기자회견도 하고 20일 넘게 지금 매일 촛불 집회도 하고 있지만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파업을 하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면 파업이 아니라 부분 파업 수준으로 진행을 할 거고 파업 돌입 인원도 6,000명 전체가 아니라 2,000명 정도가 참가하는 정도로 파업 수율을 최대한 낮춰서 국민들 불편을 최소화하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국민 불편을 좀 줄이기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은 고맙고요. 그 대신 잘 해결이 돼서 더 이상의 불편이 없도록 또 택배 기사들이 불편한 점들도 해소가 되기를 저희도 바라겠습니다. 오늘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의점 GS25의 이벤트 포스터에서 촉발된 남성 혐오 논란이 식품 유통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앞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GS25의 이벤트 포스터 속 소시지를 짚고 있는 손의 모양이 남성 비하 목적의 그림이자 남성 혐오 커뮤니티 메갈리아의 로고와 비슷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요. 이후 SNS에는 불매 운동을 하겠다는 반응이 쏟아졌고
GS25의 군부대 내 매점 PX 계약을 철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죠. 이에 GS25 조윤선 사장이 직접 나서 사과했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불매 운동은 편의점을 넘어 GS의 다른 계열사로 확대되고 있고 GS25의 가맹점주들은 매출이 하락하는 등의 피해를 봤다며 본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치킨 업계도 비슷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BBQ의 상품 소개 이미지에 남성 비하 목적의 손이 사용됐다는 주장이 제기됐고요. 교촌치킨 역시 치킨을 들고 있는 손을 두고 비슷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BBQ와 교촌치킨은 해당 이미지를 삭제하고 어떠한 의도도 없었다며 진화에 나섰는데요. 불씨는 균일가 생활용품점 다이소로 옮겨붙었습니다. 광고 속 지폐를 짚는 손을 두고 남성 혐오 표현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다이소 측은 해당 광고는 2019년에 제작돼 이번 사안과 무관하다며 기존 이미지를 활용해 만든 광고라고 해명했습니다.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도 누리꾼들이 유사한 의혹을 제기하며 논란은 확산하고 있는데요.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일반적으로 쓰이는 손 모양을 두고 임의적인 해석이 나와 다소 당황스럽다는 반응과 함께 과도한 몰아세우기로 기업의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언론이 논란을 확대 재생산하며 남녀 갈등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앞서 지난 2018년 술집에서 벌어진 남성과 여성 일행 간의 다툼이 온라인에서 성대결 양상으로 번진 이른바 이수역 폭행 사건이 있었죠. 폭행과 모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녀 모두 벌금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법원에서 양쪽 모두의 잘못이라고 판단했지만 우리 사회의 남녀 갈등은 여러 형태로 커지는 모습인데요. 지혜로운 해법은 없을까요? 뉴스가 있는 저녁 안규령입니다. (20대) 남성 승객이 택시기사를 차도에 쓰러뜨린 뒤 마구 폭행하는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 차 안에서 구토를 하면서 시비가 붙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된 이 남성 결국 구속됐습니다. 박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이 열린 채 멈춰선 택시 뒤로 60대 택시기사가 쓰러져 있습니다. 남성 한 명이 기사에게 다가오더니 주먹으로 얼굴을 마구 때리기 시작합니다. 무차별적인 폭행에 기사는 잠시 정신을 잃기까지 합니다. 지난 5일 밤 10시쯤 서울 신림동 난곡터널 부근에서 택시 승객이었던 20대 남성 A씨가 기사를 폭행하는 영상입니다. 폭행은 10분가량 이어졌는데 행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뒤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찰관 체포하는 과정에서 침을 뱉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술에 취한 채 택시 안에서 구토를 했는데 택시기사가 뭐라고 하자 화가 나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택시기사는 치아가 깨지고 뒷머리가 찢어져 입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택시 안에서 구토를 했어요. 피의자가. 그 때문에 이제 시비가 돼가지고 본인 혐의에 대해서는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그랬다고. 법원에 출석해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은 A씨. 혹시 왜 때리신 거예요? 피해자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네. 상해와 폭행,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결국 구속됐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공분이 커지면서 폭행을 가한 남성을 엄하게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는 동의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1조 6천억 원 가까운 피해를 낸 라임펀드 사태. 이 라임펀드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우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라임 자산운용 펀드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윤 전 고검장은 정상적인 법률 사무였다며 수사 단계서부터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정상적인 법률 자문계약을 체계로 자문료 받은 거고 변호사로서 정상적인 법률 사무를 처리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 실형을 내리고 2억 2천만 원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한 검찰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작성한 문건과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하면 라임 측에서 우리은행 펀드가 재판매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은 뒤 우리은행장을 만나 청탁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라임 펀드 관계회사로 알려진 메트로폴리탄 측과 맺은 법률 자문 계약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피고인이 평소에 받은 고문료 월 400만 원과 비교해 봤을 때 메트로폴리탄 측에서 받은 고문료 2억 2천만 원은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이며 정상적인 법률 자문료로 볼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또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이 문제가 있는 금융 상품의 투자에 손해를 입었다면서 검찰 고위직 출신으로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노력 없이 금품을 수수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윤 전 고검장은 앞서 지난 2019년 7월 라임 펀드 관계자들로부터 펀드 재판매 청탁 명목으로 2억 2천만 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이른바 옥중 입장문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검찰 기소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던 윤 전 고검장 측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지난 2월 구미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아이를 자신의 딸로 알고 키워온 22살의 언니 김모 씨.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검찰이 징역 25년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경북 구미 한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A양. A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2살 김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아동 관련 시설 취업 제한 10년과 위치 추적 전자장치, 즉 전자발찌도 20년 동안 착용하도록 청구했습니다. A양을 자신의 딸로 알고 키워온 김 씨는 지난해 8월 아이를 방치하고 이사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두돌남짓한 A양을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여러 차례 원룸에 방치하는 등 학대했고 A양이 숨진 뒤에도 아동수당 등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보호자 의무를 저버리면서 29개월 A양이 짧은 생을 마감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정에선 김 씨는 뒤늦게 후회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나 하겠지만 주는 벌 달게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이 김 씨에게 얼마나 무거운 벌을 내릴지는 다음 달 4일 이어지는 재판에서 결정됩니다. 한편 김 씨가 낳은 딸과 A양을 바꿔치기 한 혐의를 받는 A양의 친모 성모 씨에 대한 재판은 오는 11일 열릴 예정입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네, 현장에서 아들의 시신을 건져내야만 했던 아버지의 애통함에 모두 함께 아파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걸 참담한 아픔이라고 해서 참척지변이라고도 하고 너무 울다가 눈이 멀 정도의 고통이라고 해서 상명지통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주목받지 못한 죽음이 또 있습니다. 젊은 일용직 노동자의 죽음입니다. 고 이선호 23살입니다. 4월 22일 컨테이너 내부 정리 작업 중에 오픈형 컨테이너의 벽이 무너지면서 숨지고 말았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으로는 안전관리자가 있었어야 했고 또 수신호로 이거를 통제해 줄 사람이 있었어야 했는데 없었습니다. 특히 이선호 씨는 자신이 본래 맡은 동물, 식물 검역 작업이 아닌 컨테이너 정리 작업을 처음 하던 첫날 사고를 당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담당하는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이 전문업체한테 일단 위탁을 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그 업체는 또 일용직 인력회사에게 위탁 넘깁니다. 하청의 재하청, 흔히 우리가 말하는 위험의 외주화입니다. 자, 5월 가정의 달, 이런 죽음도 있었습니다. 충청북도 청주에서 7살 발달장애 자녀를 키우다 정말 고통스럽게 생활고를 견뎌내던 40대 여성이 숨진 채로 발견됐는데 유서에서는 자녀를 자꾸만 원망하게 되는 자기를 탓하면서
숨지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참척이라고 하는 고통 생각을 했을 텐데도 자신이 먼저 떠났을까요? 발달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고통을 숫자로나마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실종 신고가 연평균 8,270건이 넘게 접수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발달 장애인 중에서 실종으로 끝나는 사람이 87명, 결국 숨진 채 발견된 사람이 최근 5년 동안 226명입니다. 몇 주 뒤에 또 한 달 뒤에 또 물어보면 이 숫자는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미발견될 비율이 일반 실종 아동 전체보다 2배나 높고 발견 시에 사망할 비율은 4.5배나 높습니다. 참담한 비극이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법과 제도는 아직도 미비합니다. 보십시오.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법률, 노동자가 일하러 갔다가 숨지는 일이 없도록 하자라고 만든 건데 아직도 시행되려면 2022년 1월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또 실종 아동들을 어떻게든 제대로 보호하고 찾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올 6월까지 가야 됩니다. 일하다 죽는 노동자가 있어서는 안 되고 찾지 못해서 영영 가족에게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도 없어야 합니다. 그건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직접 만나서 직접 타보겠습니다. 가! 보! 리!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북한산 국립공원 안에 있는 도봉산 입구입니다. 이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이 도시 근처에 있는 국립공원의 탐방객 수가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이곳 도봉산도 올해 누적 탐방객 수가 예년에 비해서 늘었는데요. 문제는 탐방객이 늘면서 이 버려지는 쓰레기 양도 함께 늘었다는 겁니다. 제가 직접 집게를 들고 등산을 하면서 쓰레기를 수거해 보겠습니다. 막걸리를 드시고 이런 안주랑 다 같이 하신 것 같네요. 그냥 버리시고 가셔서. 네, 이거는 여기서 드신 것 같지 않고 가시다가 이렇게 샥 버리신 것 같은데. 예, 이 탐방로 바로 옆에 있는데도 이렇게 버리시는구나. 나무젓가락 같은 것들도 있고. 이쪽에도 또 여기 과일 껍질이 있습니다. 과일 껍질이 생각보다 많네요, 쓰레기 중에서. 이거는 저 파프리카구나. 네. 파프리카면은 껍질이나 이런 거 안 나오겠네요, 음식물 쓰레기가. 네, 다 수거해 가시는군요. 네, 도봉산 저지대 탐방로 한 2km 정도를 다니면서 1시간 동안 제가 주운 쓰레기 양입니다. 어떤 쓰레기들이 있는지 제가 직접 꺼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수거한 쓰레기를 분류해 보니 대부분 등산객들이 먹고 남긴 흔적들입니다. 생수통과 막걸리 통도 있고요. 또 음료수 팩, 또 휴지나 비닐 등도 많습니다. 하지만 유독 눈에 띄는 점은 이 나무젓가락과 과일 껍질류도 꽤 많다는 점입니다. 나무젓가락이나 과일 껍질 같은 거를 많이 버리시는데 이거는 네. 저희가 이게 나무젓가락은 방부 처리가 되어 있어서 네. 썩지가 않아요. 그리고 과일 껍질 같은 경우에도 농약이 이제 묻어있기 때문에 지금 국립공원의 이런 자연 자원에서 훼손 행위가 됩니다. 자연 분해되지 않아요? 과일 껍질? 나무젓가락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나무잖아요. 그래서 생각 안 해봤는데. 자연 분해에서 퇴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드는데 일단은 그것도 내가 가져간 쓰레기라는 게 먼저니까. 뭐 농약이랑 방부제 때문에 분해가 잘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방법, 그거는 우리가 지금 알았네요. 아니 그렇게 수시로 한 번씩 치우는데 주말 지나면 또 그러고 또 그러고 온 천지 다니면 그래요. 본인들이 이제 산에서는 못 버리니까 갖고 와서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수시로 그래. 거기도 그러고 저쪽에도 그러고 뭐 상상을 초월하는 거를 많이 갖다 버려. 본격적인 행락철이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기에 이 등산만큼 좋은 것도 없지만
곳곳마다 버려진 이런 쓰레기 더미가 보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우박과 흑비에 이어서 짙은 황사가 전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황사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서쪽 지역은 초미세먼지까지 겹쳐 올봄 최악의 공기질을 보일 것으로 우려됩니다. 김진두 기자입니다. 요란한 소리와 함께 얼음알갱이, 우박이 떨어집니다. 인천과 강원도 홍성에서 관측된 우박의 크기는 0.6cm 정도에 달합니다. 그 밖에 내륙에는 흑비가 내렸고 뒤이어 백령도부터 황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고비 사막에서 발원한 황사인데 올봄 들어 벌써 6번째 황사가 유입된 것입니다. 500마이크로그램 안팎까지 농도가 치솟은 수도권에는 미세먼지 경보가, 그 밖에 내륙 대부분 지방에도 미세먼지 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또 수도권에는 올봄 들어 처음으로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동시에 발령됐습니다. 황사의 공습은 주말에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현재 전국에 황사의 영향을 받고 있는 가운데 서풍을 따라 지속적으로 황사가 유입되면서 8일까지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서쪽의 미세먼지는 매우 나쁨, 동쪽도 나쁨 단계가 예상됩니다. 특히 서쪽 지역은 초미세먼지도 나쁨 단계까지 짙어져 올해 최악의 공기질이 우려됩니다. 황사 안에도 아주 작은 PM2.5보다 작은 모래 입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포함되는 정도는 약 10에서 한 20%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때 황사는 주말 오후부터 점차 약화된 뒤 휴일에는 대부분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기두입니다. 미국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중국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히자 중국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화답했습니다. 중국은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북한을 배려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베이징 강성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과 논의하겠다는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발언에 대해 중국이 답을 내놨습니다. 중국도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관련 국가들과 노력할 것이라는 겁니다. 中方愿同有关方一道，为实现半岛无核化、建立半岛和平机制做出不懈努力。 중국은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 정책에 대해 주목해왔다면서 긍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반도의 비핵화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 중국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또 북미 간의 좋은 상호활동, 즉 북미 대화에 대해서도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다만 제재 완화나 안보 우려 해소 등 북한의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냈습니다. 支持任何有利于推动对话、缓和紧张、促进合作的努力。处理半岛问题需要均衡解决各方合理关切。 중국은 특히 비핵화와 평화협정 협상을 병행 추진하자는 이른바 쌍궤병진의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북한 핵도 일방적으로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 동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을 배려하면서 미국과 대화에 나서겠다는 전략인 셈입니다. 하지만 대북 정책 검토를 막 끝낸 바이든 행정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지난달 류샤오밍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를 임명하고 미국과의 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 속에서도 한반도 문제는 여전히 협력이 가능한 분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양국이 북핵 문제를 논의한다는 분명한 입장이지만 기대보다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빈민가에서 경찰과 마약 조직 간의 총격전이 벌어져 최소 25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장갑차와 헬기까지 동원된 경찰의 대대적인 작전에 조직원들은 사제 폭탄을 터뜨리는 등 격렬히 저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브라질 리우의 한 빈민가. 새벽부터 중무장한 경찰들이 들이닥칩니다. 겹겹이 집들을 에워싸더니 곧 총성이 들리고 헬기까지 추격에 나섭니다.
현지 시각 6일 오전 브라질 경찰이 리우데자네이루 북부 자카레지뉴 빈민가에서 대대적인 마약 조직 소탕 작전을 벌였습니다. 장갑차도 동원했습니다. 탈출로가 막히자 조직원들은 가정집까지 숨어들어 사제폭탄을 던지고 총을 쏘며 맹렬히 저항했습니다. A minha casa, como eu moro na comunidade, eu não tenho como botar para fora, entendeu? Já estava baleado, ferido, e logo assim atrás chegou as polícias. Nisso eles entraram, perguntaram se tinha alguém, eu só balancei a cabeça que sim. 이 과정에서 마약 조직원 24명과 경찰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10여 명을 체포하고 권총과 기관총, 수류탄 등 압수한 무기들을 공개했습니다. 경찰이 이날 검거에 나선 마약 조직은 브라질 최대 범죄 조직 중 하나인 호만두 베르멜리의 계파였습니다. 자카레지뉴 빈민가를 근거지로 활동하며 마약과 무기 밀매에 관여해왔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어린이와 청소년 인신매매, 살인, 강도, 납치 사건에 연루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연방 대법원이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빈민가 단속을 지난해 6월부터 금지한 상황에서 무리한 작전을 벌였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경찰은 적법한 작전이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Todos os protocolos foram cumpridos. Lamentavelmente, houve muito confronto dentro da comunidade. Não há de se comemorar esse resultado, tamanha quantidade de pessoas que vieram a falecer. 리우의 한 범죄 연구 단체는 이날 총격전이 2016년 총기 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많은 사망자를 냈다고 전했습니다. 리우에서는 지난달 말에도 주택가 여러 곳에서 경찰과 마약 조직원 간의 총격전이 벌어져 최소 9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시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식품 유통업계가 남성 혐오 논란에 휘말려 몸살을 앓고 있다는 소식 앵커 리포트로 전해드렸는데요. 2071님, 남성 폄하 의혹이 확실하면 강력한 불매도 좋지만 의도 없는 상황이 아닌지 냉철하게 봐야 합니다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뉴스가 있는 저녁 클로징에서 5.18 민주화 운동 당시에 관련 사진전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9330님, 진실이 명백하게 드러나는데도 여전히 왜곡하는 이들은 피해자와 유족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 어버이날입니다. 2813님, 내일은 어버이날입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전해주셨습니다. 예, 여기까지 여러분의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내일 어버이날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있는 어버이를 그리는 가족들의 애틋한 사연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어려운 시기가 지나면 더 뜨겁게 꼭 안아드리는 날이 올 겁니다. 그때까지 모두들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름만 불러도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프죠. 모든 걸 주고 더 주지 못해 아쉬워하는 당신께 난 무엇을 드려야 아니다, 너희들 이거 꿈 같다. 왜 꿈 같아? 아니, 늘 이렇게 올 줄은 꿈속에서 생각 안 했지. 지연이요? 지연이야. 지연이. 아유 좋아요. 힘드셨다는 거 이제